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세요.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저는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천공의 성 라퓨타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과연 개봉 이후 매주 순위가 한 계단씩 올랐던 지난주 2위 신의 악단이 1위에 등극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작품은 4주 연속 1위 자리를 꿰찬 만약의 우리입니다. 주말 관객 수 약 18만 명 동원하면서 누적 관객 수 232만 명 넘겼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유해진, 박지훈, 배우 주연 왕과 사는 남자의 1위 자리를 내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1위 타이틀은 4주에서 그칠 듯 보이는데요. 4주 연속 1위작 치고 주말 관객 수나 누적 관객 수 모두 그 위용에 걸맞는지는 의문입니다만 4주 연속 1위라는 타이틀 이 자체로 인정받아 마땅하죠. 대단한 거죠. 구교환 배우의 전작 탈주의 최종 관객 수가 256만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56만 명을 넘길 수 있을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위는 주말 3일간 14만 8천 명이 관람한 신의 악단입니다. 3주 연속 순위와 주말 관객 수가 동시에 상승했었는데 그 흐름을 이번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관객 수도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주와 동일한 순위 기록했고요. 누적 관객 수는 94만 명 돌파했습니다. 100만 돌파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가 100만을 돌파했다라 남녀노소 모든 관객에게 어필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관객 타겟층을 명확히 해서 집중 공략하자. 충무로 극장가도 유튜브처럼 되어가는 걸까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고려해 봄직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100만 돌파를 앞둔 신의 악단 미리 축하드립니다. 3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지는데요. 3위까지는 지난주 박스오피스랑 동일합니다. 3위 아바타 불과제입니다. 주말 관객 수 6만 6천 명 기록했고 누적 관객 수 668만 명 넘겼습니다. 설 연휴까지는 개봉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 조금은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설 연휴 극장가에도 아바타가 계속 걸려있게 된다면은 70만은 넘길 거고 80만 정도에서 최종 관객 수 마무리 지을 듯 보이네요. 4위는 34,870명이 지난 주말에 선택한 신비아파트 극장판입니다. 누적 관객 수는 29만 명 넘겼습니다. 30만 명은 돌파하면서 극장가에서 퇴장할 듯 보입니다. 주말 관객 수 600명 차이로 신작 직장상사 길들이기 5위로 데뷔합니다. 관람하신 분들은 주로 호평 일색이던데 성적은 아쉽네요. 누적 관객 수는 6만 명 수준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던데 북미 관객들은 길들였어도 한국 관객들은 길들이지 못한 직장상사 길들이기네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작품이 마음씨 넓은 금발 백인 미녀 두 분이 출연하시는 하우스메이드가 7위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충무로 극장가에서도 직장상사 길들이기처럼 관람객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지만 주말 관객 수는 2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5만 명 수준이고요. 직장상사 길들이기도 그렇고 하우스메이드까지 좌석 판매율이 각각 박스오피스 톱10 작품 중 9위, 8위여서 데뷔 성적은 5위였지만은 좌석 판매율이 2위였던 신의 악단과 같은 반등의 기미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극장가에서 곧 퇴장할 듯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하우스메이드, 저 롤린스 어떤 경로가 됐든 극장이 됐든 OTT가 됐든 VOD가 됐든 IPTV가 됐든 반드시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위로 데뷔했던 직장상사 길들이기가 주말 3일간 1,910만 불 벌어들이면서 북미 시장에서는 1위
1위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이블 데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샘 레이미 감독이 직장상사 길들이기의 연출을 맡았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개봉 이후 4년 만에 신작을 들고 관객들을 찾았는데 1위라는 성공적인 순위표 샘 감독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추정 제작비가 4천만 불 선이라 북미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은 넘길 듯 싶습니다. 북미 수익 1억 불 돌파는 지켜봐야 될 듯 싶고요. 이번 북미 박스오피스의 주인공은 1위 직장상사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1780만 불 벌어들이면서 2위로 데뷔한 아이언렁 강철패가 진정한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동명의 인디게임을 실사화한 아이언렁은 382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공포게임 전문 유튜버 마키플라이어가 직접 연출, 각본, 편집, 주연, 제작, 심지어 배급까지 홀로 도맡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확보한 상영관도 3,000개가 넘어요. 할리우드의 일반적인 상업 영화가 그 정도 상영관을 잡고 개봉을 하거든요. 홀로 이 모든 거를 다 해냈다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4억 5천만 명을 보유 중인 구독자 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착안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명 비스트 게임을 제작하긴 했어도 예능 프로라 까라가 좀 다르긴 한데 자신의 메가 프로젝트를 극장에 건 적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이런저런 인플루언서들이 영화 제작에 나선 적이 없진 않은데 영화 아이언런 케이스처럼 혼자서 1인 몇 역이야 이거 5역이야 6역이야 하여튼 배급까지 이렇게 맡은 사례는 전무하다 해요. 그렇겠죠. 하나만 해도 골치가 아플 텐데 이걸 다 해낸다는 게 전무할 수밖에 없죠. 마키플라이어가 피 같은 자기 돈 300만 불과 본인 스스로를 갈아넣은 끝에 만든 아이언롱 추정 제작비 300만 불의 8배에 준하는 돈을 개봉 1주차 만에 벌어들였으니 보상 한번 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평가는 썩 좋지 못하다네요. 그래서 장기 상영에 돌입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머니, 캐시로 바로바로 돌아온다는 게 어딥니까? 어디 수준이 아니죠. 쾌거죠.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위부터는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3위 또한 아이언롱 못지않은 문제적 신작인데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710만 불 벌어들이면서 3위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던 또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러시아워 4의 연출 또한 맡을 예정이라는 브렛 레트너 감독이 멜라니아의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 양반이 미투 운동 당시 본인이 저질렀던 추악한 행위들이 하나둘 폭로되면서 할리우드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어떤 영문인지 멜라니아 프로젝트의 연출자로서 할리우드에 컴백하게 되었는데 사람 성격이 쉬이 안 변한다고 멜라니아 촬영 도중에도 부감독하고 영화 스태프들 사이에 불협 화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 전반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근무 조건 또한 매우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의 성격 또한 촬영을 거치면 거칠수록 제3의 시선, 관찰자 시점을 유지해야만 하는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 선전물처럼 점차 변한다고 느낀 상당수의 스태프들이 자기 이름을 엔딩 크레딧에서 빼달라 요청까지 했답니다. 이런저런 잡음 끝에 만들어진 멜라니아, 결국 극장에 개봉하긴 했습니다. 제작비, 정확하게는 판권 계약금이 4천만 달러랍니다. 이 판권을 두고 디즈니,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배급사들이 전투적으로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는데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에 스트리밍하는 것을 조건으로 1,400만 불을 배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디즈니가 가져가나 했는데 아마존이 참전을 했어요. 디즈니가 제시한 금액의 무려 3배에 가까운 4천만 불에다가 극장 개봉도 진행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답니다. 그렇게 아마존이 멜라니아의 판권을 사들였고 극장 개봉, 조건 내걸었던 대로 하게 된 거죠. 개봉 수익 710만 불, 다큐멘터리 영화치고는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합니다. 허나 트럼프 정권 타도 목소리가 나날이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4천만 불 이상의 수익을 극장에서 거둬들이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뭐 알바일까요? 4천만 불. 이거 뭐 솔직히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이거 없는 돈이다. 셈 치고 그 투항 상제한테 건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미장 하시는 분들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4위부터는 뭐 늘 보던 애들입니다. 북미 누적 수익 4억 1천만 불에 도달한 주토피아2가 4위, 북미 누적 수익 4억 불에 아직 도달 못한, 어쩌면 영영 도달 못할지도 모를 아바타 불과제가 5위고요. 6위가 새 얼굴이네요. 제이슨 스타뎀 배우 주연 쉘터가 주말 3일간 550만 불 벌어들이면서 6위로 데뷔했습니다. 전세계 수익은 1,300만 불 넘겼는데요. 추정 제작비가 5천만 불입니다. 북미 수익만으로는 손익분기점 돌파 어려워 보이죠. 쉘터의 내용은 제이슨 스타뎀 배우 주연 영화들이 늘 그렇듯이 단순합니다. 속세를 떠난 채 조용히 살아보려는 전설의 짱짱맨의 코털을 건드린 정신나간 새끼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신머리를 고치기 위해 전설의 짱짱맨이 출동한다. 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비키퍼, 워킹맨 등 속세를 떠난 전설의 짱짱맨의 현 직업이 곧 영화 제목이 되었죠. 이번에도 어느 외딴 쉘터에 전설의 짱짱맨이 속세를 등진 채 살고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비키퍼도 그렇고 워킹맨도 그렇고 해마다 이맘때쯤 개봉해가지고 박스오피스 1위나 2위 기록하고 수위도 알차게 챙겨왔던 제이슨 스타뎀 배우였는데 쉘터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네요. 일정하게 보장되었던 재미에 이제는 관객들이 질린 탓일까요? 아쉽습니다. 박스오피스 살펴보는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봄. 난 최근 국내 극장가에 재개봉해 7만 명에 달하는 관객 수를 불러 모았다지만은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보신 분들 자체가 또 많기도 할 테고 해서 요즘 극장 뭐봄 에피소드로 분류하지 않고 요즘 OTT 뭐봄 에피소드로 분류하게 된 천공의 성 라퓨타봄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는 영화 모노노케 힘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지브리가 1985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이름을 달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상징과도 같은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천공의 성 라퓨타의 연출, 원작, 콘티, 그리고 각본 등을 맡으셨습니다. 하야오 영감님이 어렸을 때 하늘에 떠있는 보물섬을 두고 한 소년이 벌이는 모험담을 구상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공중도시 라퓨타를 인용해서 천공의 성 라퓨타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퓨타가 영화의 핵심 소재인데 정작 영어 제목에서는 라퓨타가 빠져 있어요. 영화의 원제, 그러니까 일본어 제목은 덴쿠노 시로 라퓨타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제목과 똑같은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제 그대로 제목이 번역이 돼서 개봉을 한 거죠. 어느 나라 외화든 간에 웬만하면 늘 이렇게 제목을 짓죠. 근데 천공의 성 라퓨타의 영어 제목은 Castle in the Sky 끝입니다. 더 없어요. 천공의 성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라퓨타는 빠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라퓨타, LAPUTA가 스페인어로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와 철자, 발음 모두 동일하답니다. 라퓨타라는 이름은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집필한 조나단 스위프트 작가가 지은 거예요. 하야오 영감님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죠. 조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게 나오는 공중도시의 이름을 라퓨타라고 지은 것이냐를 두고서는 문학계에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존재한답니다. 근데 지브리는 라퓨타 제작 당시에 이 단어가 스페인 문화권에서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대요. 해서 1991년 미국에 라퓨타가 개봉할 때 아무래도 미국에는 에스파뇰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목을 캐슬 인 더 스카이 라퓨타로 하려다가 그냥 라퓨타를 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스페인어 더빙판 등에서도 라퓨타라는 발음이 주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라퓨파 또는 단순히 캐슬 로 부르는 식으로 수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라퓨타를 라퓨타라 부르지 못하는 일이 서구 문화권에서 벌어졌지만 서구 시장 덕에
스테디셀러 반열에 라퓨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찾아보니까 86년 일본 개봉 당시 기준으로 라퓨타의 제작비가 5억엔인데 일본 내에서 5억 8천만 엔 정도 벌이는데 그쳤대요. 하야오 영감님의 전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벌어들인 7억 4천만 엔보다 한 1억 6천만 엔씩이나 적었던 거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역사적인 첫 번째 작품인데 극장 개봉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성적이어서 경영적 위기를 가져올 뻔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라퓨타를 두고 스튜디오 지브리 그 전설의 시작 이런 시각으로 본다지만 그때만 해도 지브 먼브리? 지브라 얼룩말 스튜디오 얼룩말인가요? 란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브랜드가 확립되기 전이었을 때니까 제작비를 살짝 넘긴 일본 내 수익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만 놓고 본다면 라퓨타 실패했다 볼 수 있지만 그 후 일본 내의 2차 시장, 비디오 판매, TV 방영 등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이 같은 성공이 해외 개봉 등으로 이어져서 지금과 같은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합니다. 미쿡 형들하고 유러피안 누나들 덕에 라퓨타 한국에서 일본 개봉 40주년 맞아 재개봉도 하고 그 덕에 제가 또 극장에서 전설의 시작을 목도까지 하게 되고 생유베리 멸치볶음입니다. 줄거리 의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광산촌 계곡의 기계공으로 살아가는 파즈라는 고아 소년이 있습니다. 특유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계곡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소녀가 쉬이 아닌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파즈 발견하고 소녀를 구해줍니다. 소녀를 구한 순간 소녀 목에 걸린 채 에메랄드 빛을 그간 내뿜고 있던 목걸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잠잠해지는데요. 다음날 아침 소녀는 파즈의 집에서 눈을 뜹니다. 소녀의 이름은 시타. 어쩌다가 하늘에서 나풀나풀 떨어지게 된 것이냐? 목걸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목걸이가 비행석이라고 물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는 힘을 지닌 광석으로 이 목걸이가 만들어졌는데 시타의 부모님의 할부지의 할머니 때부터 간직해 왔던 거래요. 하지만 시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비행석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구전처럼 전해져 오는 얘기인갑다 했었는데 갑자기 무스카라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정원 요원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는 자기 집 쳐들어오더니 목걸이 어딨어? 하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고 목걸이를 맨 시타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끌려가던 중 슈퍼테토녀 도라 할매가 이끄는 해적 일당이 국정원이 탄 비행기를 습격했습니다. 도라 할매도 비행석이라는 게 있다. 이거 있으면은 저절로 하늘을 난댄다. 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그 행방을 찾아 나섰다가 시타가 있는 비행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절대로 목걸이를 다른 사람한테 줘선 안 된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시타는 죽을 각오로 목걸이와 함께 비행기에서 투신했는데 목걸이에서 에메랄드 빛이 뿅뿅 나오더니 기절한 시타를 땅까지 나풀나풀 떨어지게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런 시타를 통해서 무스카와 정부는 전설로만 전해져 오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찾아 나서려 한 거고요. 전설에 따르면 라퓨타는 거대한 비행석을 통해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라퓨타에 사는 사람들만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행석을 그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결정체로 만들 수 있는 세공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발전된 기술력 등으로 라퓨타 사람들 로봇 개발, 생명공학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현 인류는 닿지 못한 경지에 도달했다 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국가 발전에 라퓨타의 기술력을 한번 써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무스카가 이거에 완전히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즈도 그 누구보다 라퓨타에 관한 전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천공의 성 라퓨타를 찾아 헤맸었기 때문인데요. 파즈의 집 한켠에는 파즈의 아버지가 비바람을 뚫고 간신히 찍은 라퓨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를 근거로 파즈의 아버지는 라퓨타가 실제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사기꾼 취급까지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언젠가 라퓨타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그때 마침 시타가 떡하니 온 거죠. 시타의 뒤를 쫓아 국정원과 해적이 계곡마을에 들이닥치게 되고 파즈와 시타는 결국 무스카가 이끄는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시타는 파즈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죠. 시타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속에 파즈 집에 도착했는데 집은 이미 도라 할매 해적단이 점령을 한 뒤였습니다. 도라 할매 홀로 돌아온 파즈를 보며 걔들이 그 시타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아이고 저 하남자 새끼 봐라. 너네 손자였으면 가만 안 뒀어 이 새끼야. 아유 사내 새끼가. 야 너 고추 달기 부끄럽지도 않냐? 하면서 파즈를 향해 님 긁혔음? You scratch? 를 이어가던 중 비행 전함이 국정원 안가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를 도라 할매 듣게 됩니다. 파즈를 뒤로 하고 뭐 하남자 새끼 필요 있어요? 예, 뒤로 하고 도라 할매 일당이 국정원 안가로 향하려는 그때 졸지에 하남자가 되어버린 파즈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쌍남자 기질을 폭발시키게 되고요. 자기를 놔두고 떠나려는 도라 할매에게 너 내 동료가 되라가 아니라 그 반대인 나 너 동료가 되라를 시전하기에 이르는 데 과연 파즈는 도라 할매의 고잉 메리호에 승선하게 될까요? 국정원 안가에 비행 전함까지 오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무스카가 시타를 겁박한 끝에 라퓨타의 위치를 알아내게 된 걸까요? 무스카는 왜 이렇게 라퓨타를 찾아 나서는데 혈안인 걸까요? 아니, 라퓨타가 정말 실제하는 곳이기나 할까요? 파즈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천하의 구락군, 사기꾼 새끼였던 건 아닐까요?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극장 혹은 OTT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저처럼 지브리 하면은 특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영감님의 작품 하면은 주제의식을 너무 때려박으려고 한다. 영감님께서 자꾸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신 마음에 자꾸만 좀 철학적이고 비유 넘치는 장치들을 영화에 너무 배치하시려고 한다. 이런 거 이제 좀 난해하다. 이런 와중에 내가 뭐 1986년작까지 봐야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스튜디오 지브리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영감님이 40년 전에 만드신 작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할 얘기가 더 많다. 그러니 여기서는 좀 절제하고 딱 적당히 메시지 넣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작품으로부터 저는 이 영화 주제의식을 설파하는데 되게 급급하네 라는 인상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걸려서 지브리 영화 또 하야오 영감님 영화 뭐 위대한 걸작이고 명작이라는 거 알겠는데도 어떻게 좀 마음이 안 가더라 하셨더라도 이번 영화는 다르니까요. 예. 보시면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40년 전 영화잖아 그래도. 지금 당장 1986년도에 나온 뭐 영화 같은 거 봐봐. 특수효과니 뭐니 이런 거 좀 눈에 거슬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말이야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작화 퀄리티가 나날이 달라지는데 40년 전 작품을 어떻게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모노노케 히메 봤을 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진격의 거인이니 체인소맨이니 귀멸의 칼날이니 등등을 보다가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니까 확실히 어떤 작화의 질감이 좀 거친 게 있고 세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게 있긴 있더라. 예를 들어 저기 원거리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만 그려내가지고 그 움직임을 표현하려 든다는 점 등이 확실히 좀 옛날 작품이고 수작업의 한계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몇몇 장면에만 해당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작화 퀄리티가 이 30년 전 작품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어집니다. 40년 전 작품인데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죠. 근데 40년 전에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또 지브리 영화라고 하면은 또 하야오 영감님 영화라고 하면은 일정 기조의 그 동일한 작화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40년 전에 나온 이 영화나 큰 차이를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 작화에 있어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얼만큼 부드러운가 또 색감은 얼마나 다채로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고 들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1986년도 작품인데 이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디테일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큰 틀에서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또 40년 전 작품이라는 게 관람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행여나 작용한다면 아유 그런 생각 하덜 마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자면 반대죠. 예, 볼가의 반대입니다. 아니 내가 하야오 영감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작품 속에 넘쳐나는 철학적인 비유를 관객인 내가 끊임없이 곱씹어 볼 수 있기 때문에인데 그런 게 덜하면은 야 그럴 거면 이거 왜 보냐 그냥 주토피아나 한 번 더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작품 너무 좋아한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거 참 좋아해. 그런데 이런 주제의식을 적당선에서 끝맺고 끝나는 영화 아으 난 싫어 하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40년 전 영화 아으 됐어 지금 요즘 나온 영화 보기도 바빠 하시면은 예 뭐 안 보셔도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지장이 있습니까? 예. 안 보셔도 상관 없으실 거 같은데 그래도 지브리 전설의 시작인데 봐야 되지 않나? 여튼 그럼 이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점은 몰입력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추격전과 뭐 카체이스 씬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비행석이고 나발이고 간에 얘네들이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히게 된다면 누구 손에 잡힐까 하게 만드는 그걸 보자마자 몰입하게 만드는 능력이 제가 지금껏 봤던 모든 지브리 영화 통틀어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제가 뭐 하야오 영감님 영화 뭐 별로다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고요. 나랑 안 맞는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대여섯 작품은 봤어요. 대부분 이제 하야오 영감님 영화의 시작이 소년 소녀가 있고 얘네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이제 새로운 세계로 얘네들이 가게 되면서 그 새로운 세계가 주는 신비로움에 이제 경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경탄 뒷속에는 그늘이 있고 그 그늘의 근원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 쌍놈의 새끼들 맨날 싸우고들 지랄이야. 전쟁 좀 그만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귀결이 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퓨타도 큰 틀에선 다르지 않은데 도입부가 일단은 치고받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시작을 하고 누구 손에 잡힐까 말까 하는 이제 쫀득함을 주니까 절로 몰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몰입을 하면서 보여주는 배경 구조가 스팀펑크잖아요. 와. 너무 멋있더라. 그 전함이라든지 기차 마을이라든지 군대 그 조직들이 타고 오는 비행정이라든지 해적단들이 타고 있는 또 그 조그만한 탈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타고 다니는 주변 자연 환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어. 약간은 좀 괴기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되게 모순적인 경탄함을 불러일으키게 만들더라고요. 서사적으로는 쫀쫀함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시각적으로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야, 이 쩔지 이거 그리는데 야, 나 진짜 손목 나갔다. 라는 거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놀라운 완성도로 가득한 각종 스팀펑크 세계 속 이모저모를 보여주다 보니까 절로 영화에 몰입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흥미진진해지게 되고 어차피 뭐 라퓨타라는 거 있겠지. 가가지고 뭐 라퓨타 짱짱맨 했는데 뭐 거기 알고 보니 여기서도 뭐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뻔한 길로 갈 거 아는데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워낙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동안 지브리에서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른 감정을 라퓨타를 보면서 느꼈다. 그게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음악. 뭐 히사이 시조 음악 감독의 음악이 안 좋았던 적이 없죠.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라퓨타에서는 뭐랄까 영화 음악이 영화 음악 그 자체로서 빛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지브리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화면에 음악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킨다기보단 음악만 빛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지브리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삽입곡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인생은 회전목마 그거는 빙빙 돌아가는 이거구나. 인생의 회전목마. 따라라따라따라라라 빠라밤 빠라빠라바라밤 이거거든요.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이 음악이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별로 아닙니다.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솔직히 그거 보고 나면 남는 거 그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 그거밖에 없지 아닙니다. 뭐 연상력 킬러 뭐 그거는 뭐 나도 여튼 뭐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워이 나 이병건이요 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처럼 음악하고 영화가
붙어서 작용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화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탄스러워서 화면에만 빠져서 음악은 좀 귀에 안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음악이 너무 뛰어나서 화면은 좀 안 들어오게 되는, 눈에 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는데, 이번 라퓨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하나로 합쳐져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가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즐거움을 그동안 지브리 영화에서 아쉽게도 워낙들 뛰어나시니까 못 느낀 측면들이 강했는데, 라퓨타에서는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울림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처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긴박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히사이 시조 음악 감독의 모든 음악이 다 좋았지만은 이번 라퓨타에서만큼은 영화 음악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끝에 영화의 매력을 한껏 배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소년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뭐 또 전체 연령가고 하니까 이거 뭐 어른들이 보기엔 좀 그렇잖아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지브리 영화들은 늘 그렇지 않았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성인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섬찟섬찟한 순간들이, 더욱더 섬찟섬찟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기조가 이어지더라고요. 그 시타가 고잉 메리오의 주방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시타가 워낙 이쁘니까 그 중에 이방 수염 달린 놈이 주변 경계를 살피다가 슬금슬금 주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누가 봐도 마음가짐 자체가 불손한 새끼죠. 일단은 딱 봐도 왁구가 뭐 성인인데 그 조그만한 여자애한테 그런 정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좀 대가리가 좀 어떻게 된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주변 경계는 왜 해? 이 쌍놈 새끼, 이제 이런 마인드가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배치를 함으로써 이 영화가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어떤 경각심을 주는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진중하고 진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장면들의 연속이라고 하면 이제 후반부에 주제의식을 설파할 때 그 순간들이겠죠. 참 AI 시대에, 로봇 시대에 또 걸맞는 주제의식인 것 같아가지고 의미심장하게 지켜봤던 대목인데요. 인간도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거잖아요. 날카로운 칼을 회 써는 용도로 쓸 것이냐, 사람 쑤시는 용도로 쓸 것이냐, 그거는 사람 하기에 달렸다. 이것처럼 로봇으로 대변되는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이냐, 파즈와 시타처럼 작은 새알 3개마저도 함부로 파괴하려 들지 않는 로봇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무스카처럼 사람을 때로 죽이는 살상용으로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후자를 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스카처럼 진보된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우위에 서려고 했던 자들, 그 끝에 하늘까지 올라갔던 라퓨타가 끝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영화는 또 슬쩍 보여주잖아요. 하늘을 꿈꿨던 자들은 결국엔 다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가겠다고 했다가 날개가 녹아가지고 추락한 것처럼 다 떨어지고 다 죽었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결국에는 그릇된 우월감을 갖게 만들게 되고 그 끝은 몰락밖에 없다. 그렇다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망했느냐라고 하면 아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더욱더 끈끈한 네트워크를 맺게 되고, 그것이 느리지만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영화가 어필한다고 느꼈어요. 뿌리의 이미지와 하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늘을 나는 것보다 그런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인류의 지향점이라는 것 또한 발전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지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번영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이제 영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직접적인 대사가 뭐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음에도 확실히 주제의식을 다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그럼에도 들었던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자면, 아니 무스카는 라퓨타에 대해서 다 알면서 주문은 왜 모른대요? 아니 라퓨타의 안에 뭐가 있고 저기에는 저게 있고 쥐도 왕족이라면서 주문만 쏙 빼놓고 다른 건 다 안돼? 그게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설정집으로 나왔다면서요. 시타가 알고 보니 이제 정통 왕족의 이제 피가 흐르는 애고, 무스카는 이제 짜발이다.
좀 더러운 피다 뭐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통 왕가만 주문을 울랄라 뿅뿅 주문을 알고 있는 거고 사자 쪽은 모른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타와 무스카가 각자 자신들의 본명을 얘기할 때 거기에 그 뜻이 뭐 진짜와 가짜가 좀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전해 들었는데 개봉 이후에 출간된 설정집을 통해서 영화의 어떤 서사적인 구멍 이런 것들 혹은 납득이 좀 안 되는 지점들을 메꾸려고 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예.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쟤는 그 무스카는 속속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한대? 아 왕가였어? 아니 근데 넌 왜 주문을 모르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적이다 이렇게 느꼈고 이게 알고 보니 뭐 이게 뭐 정통 왕가만 아는 거고 사자는 모른다는 거를 설정집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맞나? 예, 싶었어요. 예, 영화를 보면서 그냥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대목이긴 했는데 무스카가 라퓨타에 대해서 적당히 알아야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잘 아는 양반이 왜 그건 모른대라는 이제 호기심이 계속 들어가지고 예, 이런 딴지 예, 살짝 예, 걸어봤고요. 그래. 그 로봇이 지상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것도 걔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영화 내에 따로 없고 그냥 어쩌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 아니라 좀 궁금한 점인데 지브리 전문가분들 계실 테니까 조명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이 캐릭터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침이 되면은 다른 색이 돼버려요. 막 핑크색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의상 색깔이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게 일부러 이러신 건지 아니면은 당시에 기술력에 따른 한계인 건지 궁금해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브리 팬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 남겨보겠습니다. 4.0 괜찮은데? 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지브리 영화 통틀어서 하야오 영감님 작품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서사적인 짜임새나 완성도 또한 대단히 만족스러웠고요. 허나 뭔가 설정집으로 본편에 있어서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려고 드는 점 등은 이게 뭐 애니메이션 판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 쳐도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살짝 점수가 깎여서 예, 4.0 주게 되었습니다. 모노노케 히메보다 재밌었어요. 예, 모노노케 히메는 내가 이 작품을 드디어 봤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거든요. 뭐 영화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어쨌네 저쨌네 보다는 그런 관람 자체에 의의를 두는 감상이 제일 먼저 생겨났었는데 라퓨타는 와 재밌다. 지금 당장 극장 밖을 나가서 하늘 한번 바라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예, 대단히 만족스럽고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한 줄 평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영감님의 리즈 시절 입니다. 하야오 영감님 제가 존경해요. 예,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는 늘 똑같을지언정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항상 다르시니까 정말 위대한 창작자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풀어내는 방식을 두고서 영감님 저는 아직 영감님의 지식 수준을 이해하기에는 제 대가리가 너무 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40년 전이라 그러신지 이제 아무래도 스튜디오가 잘 돼야 되니까 좀 저 같은 좀 빡대가리들한테도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되다 보니 자 이게 클릭이야 라는 것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빡대가리도 참 영화를 쉽고 재밌게 감상을 했다는 점에서 영감님 계속 이렇게 하시지 왜 뭐 이런 좀 아쉬움을 곁들여 가지고 영감님의 리즈 시절이라는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유독 말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늘어지고 그랬죠? 지금도 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본을 러프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 에피소드까지 저는 여러분이 콘텐츠 대홍수 시대부터 아니구나 스포일러 많습니다 부터 지금까지 롤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전부 다 제가 대본에다 적어놓은 걸 읽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쓰다 버릇하다 보니까요 대본 쓰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야 뭐
피곤함을 느낄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새끼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처럼 이제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글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게 고역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대본 쓰는 게 참 꺼려졌었어요. 정확하게는 볼까 말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관한 내용을 쓰기가 꺼려졌었어요. 작품 소개라든지 뭐 박스오피스 소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객관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저의 감상평을 문장 하나하나로 녹여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게 제 글솜씨로는 이게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때처럼 더 에이트쇼 또 뭐야 선제업고 튀어 때처럼 이런 말만 좀 해놔야지 만 적어놓는 형식의 대본으로 이번 라퓨타를 기점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뭐 유튜브랑 팟빵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고지고대로 말을 해주겠죠. 또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 기조를 이어나갈지 말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해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주절주절 돼봤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 맛에 혼자 하지 라는 생각에 기조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는다? 그럼 또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겠지 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걸로 바꿔봤으니까요. 어떠신지 가감없는 댓글 새끼야 러프하게 돌아가면 어쩌자는 거냐 더 짜임새 있는 그런 방송을 지향해야지 그러니까 이 채널이 그 모양 곡골인 거야 뭐 이런 댓글 남겨주세요. 따가운 질책 뭐 다 오케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넋두리 좀 해봤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이고봄 요봄난봄 요즘 OTT 뭐봄 난 천공의 성 라퓨타봄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